현재 재심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이름의 호칭을 쓰겠습니다. 2000년 3월 7일 새벽 5시 50분 전남 완도군의 한 버스 정류장 앞 도로에서 50대 남성이 사망한 채로 발견됩니다. 사망한 남성은 이 버스 정류장에서 7km 떨어진 곳에 사는 52세의 김 씨였어요. 그는 한쪽 다리를 못 쓰는 3급 지체장애인이었죠. 김 씨의 시신을 발견한 마을 주민이 경찰에 신고했고 출동한 경찰은 사건 현장을 둘러보다가 현대 마르샤의 부서진 라이트 조각을 발견합니다. 김 씨의 시신이 도로에 있었기 때문에 처음에는 뺑소니 교통사고로 봤어요. 하지만 시신을 검안해 보니까 교통사고를 당한 사람치고는 외상의 흔적이 전혀 없었고 출혈도 없었죠. 국가수의 부검을 의뢰해서 확인한 결과 김 씨의 시신에서 혈중 알코올 농도 0.303%와 함께 수면 유도제 성분인 독시라민이 검출되면서 경찰은 누군가 수면 유도제와 술을 먹여서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한 것으로 보고 수사에 착수했어요. 그리고 3월 9일 새벽 이 사건의 용의자로 당시 23살이었던 김 씨의 큰딸 김신혜 씨가 체포됐죠. 경찰에 따르면 김신혜 씨는 아버지의 보험금을 노리고 살인을 계획했고 7일 새벽 1시 어렸을 때부터 자신을 성추행한 아버지에게 수면 유도제 30알이 든 술을 간에 좋은 약이라고 해서 마시게 한 뒤 같이 드라이브를 떠났고 운전을 하던 중 아버지가 정신을 잃고 쓰러지자 버스 정류장 앞 도로에 숨진 아버지를 내려놓은 뒤에 교통사고처럼 꾸미고 현장을 떠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김신혜 씨가 유력한 용의자로 지목당한 이유는 보험가입, 성추행 자백뿐만 아니라 김신혜 씨의 고모부가 진술한 내용도 있었는데요. 자신의 여동생이 아버지로부터 성추행을 당했고 이에 앙심을 품어 살해했다는 얘기를 김신혜 씨가 고모부에게 자백을 했다는 진술이었죠. 아버지가 살해당한 시간대에 그녀의 알리바이가 없었고 범행 동기 그리고 그녀의 자백 등 모든 증거들이 김신혜 씨를 범인으로 지목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사건은 장녀 김신혜 씨가 오랫동안 아버지로부터 성추행 당한 것에 대한 앙심을 품고 보험금을 탈 목적으로 저지른 존속살인이라고 결론이 났고 그 이듬해 재판에서 대법원은 그녀에게 아버지를 살해한 뒤 사체를 유기한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서 1심과 2심 선고형량인 무기징역을 확정했어요. 이렇게 사건은 마무리가 되는 것 같았죠. 하지만 그녀는 사건 당일 알리바이가 분명히 있었고 경찰의 강압수사가 있었다고 주장합니다. 사건 발생 전날인 2000년 3월 6일 오후 6시경 김신혜 씨는 차를 렌트해서 고향 완도에 내려가 있던 남동생을 서울로 데려오기 위해 완도로 내려갔어요. 일주일 전 집에서 키우던 강아지를 할머니 집에 데려다 놓기 위해서 남동생과 함께 완도에 갔다가 원래는 같이 돌아오기로 했던 일정이었지만 당시 19살이었던 남동생이 할머니 집에 더 있고 싶다며 떼를 쓰는 바람에 그녀는 고민을 하다가 마침 고향 친구 중에 절친이 결혼을 했고 그 친구의 집들이가 4.15인 3월 5일 광주광역시에서 예정되어 있었기 때문에 광주 친구 집들이에 갔다가 다음 날 완도에 들러서 남동생을 데리고 올라가면 되겠다는 계획을 합니다. 그렇게 결국 혼자 서울로 돌아올 수밖에 없었죠. 근데 계획했던 일이 틀어지는 일이 발생합니다. 집들이를 가기로 약속한 5일 새벽에 집 앞에 세워둔 차를 누군가 받고 도주한 사고가 난 거예요. 그래서 차 수리를 맡기고 하다 보니까 어느덧 시간은 광주로 출발할 수 없는 시간이 됐죠. 이에 김신혜 씨는 광주에 있는 친구에게 사정을 설명한 뒤 다음 날 월요일 아침에 출발하겠다고 합니다. 하지만 다음 날인 3월 6일에도 그녀는 집들이에 가지 못하게 됐어요. 아침에 친구한테 전화를 했는데 전날 고향에서 왔던 친구들이 벌써 집으로 다 돌아갔다는 말을 들었기 때문이죠. 집들이 일정이 취소되자 동생을 데리러 가는 게 번거로워진 그녀는 할머니 집으로 전화를 걸었어요. 동생한테 버스비 줄 테니까 그냥 버스 타고 서울로 올라오라는 말을 하려는 거였죠. 하지만 남동생은 막무가내였습니다. 데리러 오라고 계속 떼를 썼어요. 결국 남동생을 데리러 가게 된 그녀는
집들이를 취소했던 광주 친구에게 다시 전화를 해서 완도에서 남동생을 데리고 올라가는 길에 잠시 들리겠다고 말했죠. 그리고 완도 친구들에게도 전화를 걸어서 오늘 밤 완도로 내려가니까 친구의 구두가게에서 만나자는 말을 합니다. 한편 변경된 일정으로 출발이 늦어진 그녀가 완도를 향해 달리다가 처음 차를 멈춘 곳은 대전 부근의 한 휴게소였어요. 여기서 그녀는 아버지에게 전화를 걸었죠. 당시 아버지는 동네 주민 2명과 함께 집에서 술을 마시던 중이었습니다. 그때 김신혜 씨가 완도로 내려가는 중이라고 말했고 이에 아버지는 조심해서 내려오라고 닭죽 써놨으니까 먹으라고 했어요. 이 통화 내용은 같이 술을 마시던 마을 주민이 들었습니다. 통화를 마친 김 씨에게 딸이 내려오고 있는데 술 좀 그만 마시라며 가볍게 타박했었다고 기억했죠. 그리고 김신혜 씨와 아버지의 사이가 나쁘지 않았다고도 했어요. 몸이 불편한 아버지에 대한 연민과 애정을 가진 착한 딸. 그저 평범한 부녀지간이었다고. 그녀가 완도에 도착한 건 3월 7일 새벽 1시쯤으로 김 씨가 시신으로 발견되기 대략 5시간 전이었습니다. 그날 바로 집으로 들어갔어야 했는데 내려오기 전 친구들과 했던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김 씨는 마을 입구 공중전화 박스에서 친구 박 씨와 통화를 했고 오늘 볼지 내일 볼지 얘기를 하다가 새벽 1시가 넘어 나갈 수 없다는 친구에게 내일 보자고 하고 전화를 끊었어요. 이후 다른 친구인 권 씨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연결이 되지 않았죠. 그래서 아버지에게 도착했다고 전화를 걸었는데 이 전화도 연결이 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가 잠들었나 싶은 생각에 할머니 집으로 전화를 걸었는데요. 당시 18살의 여동생이 전화를 받았습니다. 김신혜 씨는 동생에게 금방 집에 도착하는데 다들 뭐하냐고 물었죠. 이에 동생은 오빠와 할머니는 자고 있고 자기는 만화를 그리는 중이라고 대답합니다. 그리고 그때 동생은 아주 결정적인 말을 했어요. 아빠가 술에 많이 취해서 할머니 할아버지와 싸우고 방금 내려갔다는 말이었죠. 평소 김 씨는 술주정이 아주 심한 사람이었는데요. 취하면 누구도 못 말릴 정도로 난폭한 성격으로 변하곤 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술 취한 아버지를 마주치고 싶지 않았죠. 그때 동생이 어디냐고 물었는데 아버지를 마주치기 싫었던 그녀는 갑작스러운 동생의 질문에 당황해서 엉겁결에 검문소 앞이라고 거짓말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거짓말은 오늘까지 그녀를 감옥에 가두게 되는 결정적인 의혹이 됐어요. 완도에 도착하고도 자신이 도착한 걸 알리지 않고 가족들을 속인 이유가 아버지를 살해하기 위해서였다고 경찰이 판단했기 때문이죠. 여동생과 통화를 마친 후 김신혜 씨는 친구 권 씨에게 전화를 했는데 처음에는 통화가 연결되지 않았다가 다시 전화했을 때 연결이 됩니다. 이때 친구와 만나려고 했지만 권 씨는 시간이 너무 늦어서 엄마한테 혼날 것 같기도 하고 또 내일 출근도 해야 해서 나갈 수 없다면서 다음날 보자고 했어요. 이날 일에 대해서 두 친구는 김신혜 씨의 1심 법정에 출석해서 증인으로 증언했습니다. 그날 밤 그녀에게 전화를 받은 사실이 있고 전화는 받았지만 만나지는 못했다는 증언이었죠. 그러면서 두 친구는 그날 밤 우리가 신혜를 만나기만 했어도 이런 일은 없었을 텐데 라며 울었어요. 여기까지가 남동생과 여동생 그리고 친구들과 마을 주민에 의해 확인되는 그날 밤 김신혜 씨의 행적입니다. 그녀는 체포 당시부터 자신이 아버지를 살해한 범인이 아니라고 강력하게 부인을 했지만 경찰은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김신혜 씨의 말에 의하면 경찰이 자신을 상대로 강압수사를 했다고 하죠. 경찰은 그녀가 자기 발로 걸어와 자백했다고 밝혔지만 그녀는 폭행, 폭언 등의 자백을 강요하는 강압수사를 받았다면서 사건 당시 범행을 자백하기는 했지만 남동생이 아버지를 죽인 것 같다는 고모부의 말에 자신이 동생을 대신해서 감옥에 가겠다고 했을 뿐 아버지를 살해한 적이 없다고 토로했습니다. 경찰은 김신혜 씨가 자신의 고모부에게 자백을 했다는 사실 때문에 범인이라는 근거로 삼았는데요. 하지만 정작 김신혜 씨는 고모부에게 자백한 적이 없고 3월 8일 밤 11시 20분경 고모부가
자신을 불러서 남동생이 아버지를 죽인 것 같은데 네가 자백하지 않으면 남동생이 큰일 난다고 으름장을 놓는 바람에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경찰서에 가게 됐다고 주장했지요. 고모부한테 했던 자백뿐만 아니라 그녀가 가입했던 보험 또한 살해 목적으로 봤는데요. 아버지 명의로 보험 8개에 가입했고 수령 가능한 보험금은 당시 3억 5천만 원, 교통사고로 사망 시에는 9억 원 상당이었습니다. 하지만 경찰이 주장한 그 8개의 보험 중에서 3개는 이미 해지가 되어 있는 상태였고 보험금 수령자는 김신혜 씨 말고도 2 동생도 함께였어요. 아버지의 장애 사실을 숨긴 채 가입을 했기 때문에 고지 의무 위반으로 3년이 지나야 보험금을 수령할 수 있다는 것도 알고 있었죠. 게다가 범행 도구인 수면 유도제와 양주 등의 물증도 전혀 발견되지 않았고 그녀가 수면제를 갈 때 사용했다고 진술한 행주와 밥그릇에서도 수면제 성분은 검출되지 않았습니다. 또 김씨의 시신에서 독시라민 13.02 마이크로그램 퍼 밀리리터가 검출되었는데요. 그것이 알고 싶다 취재에 의하면 이 정도의 양이 검출되려면 경찰 측의 발표인 30알이 아니라 3배가 넘는 배가를 넘게 먹여야만 나오는 수치라는 게 밝혀졌어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이 사건을 수사하는데 경찰 측의 강압 수사가 있다는 것도 확인됐죠. 인권변호사 박준영 변호사가 2014년 김신혜 씨를 만나 들은 바에 의하면 경찰이 영장 없이 김신혜 씨의 집을 압수수색했고 폭행과 가혹행위로 자백을 강요한 정황과 수사 과정에서 억지로 현장 검증을 시켜서 범행을 재현하게 한 점도 드러났습니다. 그녀의 말에 따르면 경찰이 종이 한 장을 자신 앞에 내놓더니 지장을 찍으라고 강요했다고 했어요. 그리고 머리를 탁탁 치기도 하고 뺨까지 때렸다고 했죠. 이게 무슨 상황인지 인지도 하기 전에 경찰이 자신의 손가락에 인주를 묻혔고 그때 그녀가 손을 뒤로 빼니까 손을 억지로 잡아서 지장을 찍었다고 합니다. 만약 이게 사실일 경우 강압에 의한 허위 자백일 가능성이 매우 높죠. 2015년 2월 대한변호사협회는 공식 보도자료를 통해 김신혜 씨 사건에 대한 15년 전 재판 기록과 증거 등을 검토한 결과 경찰의 반인권적 수사가 이뤄졌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서 대한변호사협회는 김신혜 씨에 대한 재심 청구 소송을 제기한다고 밝혔어요. 형사재판 과정에서 제출된 피고인의 유죄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의 문제점과 피고인이 내용을 부인하는 피고인의 자백 진술 이외에는 명백한 증거가 없고 오히려 공소사실에 의문을 갖게 만드는 증거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재판 과정에서 쟁점이 되지 못한 채 피고인에게 무기징역형을 선고한 판결이 과연 실체적 진실을 반영하고 있는지와 왜 피고인은 14년 넘게 홀로 자신의 무죄를 주장하고 있는지에 대해 밝히겠다는 것이었죠. 2001년과 2003년에 이 사건에 대한 사연이 세상에 알려진 바가 있었지만 언론 보도 이후에도 법적인 조치는 전혀 이뤄진 바 없이 십수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지금의 교도소는 개인이 필요한 만큼 노트를 소지할 수 있지만 예전에 노트 한 권밖에 소지할 수 없던 시절 김신혜 씨는 속옷이나 양말 바닥 등의 기록을 해가면서 본인이 당했던 억울한 수사 및 재판을 낱낱이 정리하면서 계속해서 억울함을 호소했어요. 그리고 2015년 11월 18일 마침내 광주지방법원의 판결로 재심이 결정되었습니다. 우리나라 사법 역사상 처음으로 복역 중인 무기수에 대한 재심 결정을 내린 것이었죠. 이에 검찰은 법원의 결정에 불복해 항고했지만 2017년 2월 11일 광주고법에서 항고를 기각해 대법원 결정만이 남아있었어요. 그리고 2018년 9월 28일 대법원이 재심 개시를 최종 확정했습니다. 무기징역 복역 18년 만의 일이었고 무기수 중에서는 첫 재심 확정이었어요.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24년째 복역 중으로 현재는 47살이 된 김신혜 씨의 재심 재판 선고 기일은 오는 12월 18일로 잡혀 있습니다.
사건에 대해 알아보니 조금 수상했던 사람은 고모부였는데요. 김신혜 씨의 말에 따르면 장례식장에서 고모부가 불러내더니 간밤에 남동생이 아버지를 죽이고 찾아와서 뒤처리를 도왔으니까 집안 전체를 생각해서 자수를 하라고 충고했다는 겁니다. 네가 희생하면 너도 살고 동생도 산다면서요. 하지만 남동생은 그날 밤 내내 할머니, 할아버지, 여동생과 함께 한 방에서 잠을 자고 있었기 때문에 알리바이는 충분히 있었다고 보였습니다. 고모부 말에 남동생과 먼저 얘기를 해보겠다고 했지만 고모부는 긋고 말렸다고 해요. 물론 이게 김신혜 씨의 주장이기는 해서 무작정 의심을 할 순 없지만 만약 이게 사실이라면 아버지 죽음에 고모부가 관련되어 있을 가능성도 있어 보이죠. 그리고 남동생이랑 여동생한테도 아버지가 누나와 여동생을 성추행했다고 진술하라고 고모부가 시켰다고 주장했어요. 그래야 누나가 나올 수 있다고 했다고 합니다. 이에 대해서 그것이 알고 싶다 취재진이 고모부를 만나 인터뷰를 했지만 그런 얘기 한 적이 없다고 금시초문이라고 하면서 부인했죠. 과연 누가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걸까요? 황당한 일이 더 있었는데요. 압수수색 영장 없이 김신혜 씨의 집을 수색할 때 담당 형사가 경찰이 아닌 자신의 군대 동기를 데려갔던 일도 사실로 확인됐죠. 수사 인원이 4-5명 뿐이라 갈 사람이 없어서가 이유였다고 답변했습니다. 김신혜 씨는 이렇게 말했어요. 대단한 거 바라지 않는다고. 다른 사람들처럼 검사, 판사, 경찰들, 형사들처럼 똑같이 동등한 인격권을 가진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걸 알고 싶다고 말이죠. 만약 그녀가 범인이 아니라면 너무나도 억울한 옥살이를 하고 있는 거고 김 씨를 살해한 사람은 죄를 저지르고도 무려 24년 동안 자유롭게 돌아다니고 있는 겁니다. 어렵게 재심이 진행되고 있는 만큼 이번에는 제대로 진실이 밝혀져서 정의가 구현되길 바랍니다. 피해자분의 명복을 빌며 지금까지 고요한 밤이었습니다.